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는 등 예산 확보에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지역 핵심 사업 부분의 예산 삭감이 커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였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에 대표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38%나 삭감이 되었고 R&D 분야는 우리 시가 요구한 액수의 26%만 반영된 이런 상황입니다. 전남 발전에 결국 예산이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을 올해 본 예산 대비 2.8%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3%가 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예산은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긴축 예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차관님, 그 정부 예산안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긴축 예산입니다. 지출 증가 1.8%는 이례적으로 낮고요. 통상 예산의 긴축 정도를 판단할 때 경제 성장률과 재정 지출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둘이 비슷하면은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이다라고 하고요. 재정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게 되면은 이제 경기 확장적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긴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 정부의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4.8%입니다. 지출 증가율이 2.8%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재정이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급으로 세수 부족 문제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낮은 지출 증가율도 따지고 보면은 금년 내년 세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금년도 세수 결손을 59조 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세수가 꺼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세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는 금년보다 33조가 이렇게 이제 줄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수지 적자 폭을 그 한계 수인 GDP 대비 마이너스 4% 정도로 이제 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재정 지출 증가율을 2.8%로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지금 모두 이제 악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9%, 금년보다 1.3%포인트 좀 낮아집니다.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도 51%로 금년보다 좀 높아지게 좀 됩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긴축 재정에 대한 기조는 계속 밀고 나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더 힘들게 됐다. 저희가 이건 아주 수치로 봐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이번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고 나서 짓는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부지사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 정부 예산안 국비 8조 6천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방금 안도걸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 전라남도는 전년보다 4천억 원이 늘어난 4.9%가 증가한 8조 6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년 연속 8조 원 중반대에 안정적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에도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50여 건, 총 사업비로 약 2조 6천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사님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중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만족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한 성과 어떤 것들 좀 있는지 도민분들, 지역민분들 좀 알만한 것들 몇 개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전라남도의 주요 성과로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확보입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우주 산업,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들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의 미래 농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AI 첨단 농산업 융복기구, K 김치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새로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도가 보유한 천하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도 확보되었습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20개 사업, 총 사업비 약 5천억 원에 전라남도 20개 시군에 골고루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교통망이 적게 구축될 수 있는 SOC 예상도 내년에 8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적기 완공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광주 안도 1단계 고속도로, 신안 앞에 해남 고속도로, 여수 하태 백야도로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 사업도 새로이 반영되었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 광주 안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전라남도는 뭐 선방했다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가 아까 뭐 강기정 시장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이 국비 예산 짠 거를 봤을 때 광주가 특별히 많이 좀 줄었다, 더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 워낙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있잖아 크게 늘지 못했고, 예, 그래도 줄어든 경우도 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좀 요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크게 삭감을 한 분야가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을 전년 대비 이제 17%를 이제 줄였거든요. 근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예산 구조 특성상 이 R&D 예산 비중이 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삭감액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또 정부가 이제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 예산을 이번에 보면서 사업의 어떤 진도라든가 어떤 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을 많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의 현장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SOC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이제 구조 조정 대상에 많이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주, 순천, 송정, 경전선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도시구간 노선 변경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금년 예산도 다 쓰질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산이 좀 줄게 좀 되었고요.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최근에 기본 계획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완공 연도가 29년에서 30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부액이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좀 줄었다. 이렇게 큰 SOC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R&D 예산이 크게 줄다 보니까 광주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할 만한 게 그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 이거 문제 관련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그 지난 그 이용섭 시장 때부터 이 인공지능 사업은 이 광주가 꼭 선도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기정 시장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강기정 시장 발언에 따르면 삭감액 중 뭐 절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 사업 관련된 거다. 네네. 이렇게 되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치명적으로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공지능 직접
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광주의 이제 간판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때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4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데이터 처리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처리 센터가 금년 10월에 이제 개관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대부분 사업들이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있잖아요.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단계 사업은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용역이 끝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 2단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 이번에 광주시에서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되지 못했다는 좀 특별한 좀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이 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좀 마저 이 문제를 좀 네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반대로 네, 또 삭감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 어떤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어떤 식의 접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에서 큰 폭의 예산 증액은 지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액 지원이 별로 없어요. 예, 증액 지원으로는 우선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사시 들여봅니다. 그래서 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증액 지원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3조 원 정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삭감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있잖아요. 재원 조달 방안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번 정부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거짓말 알레르기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증가도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엔 있잖아요. 예산 증액의 재원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국회 단계에서 이제 광주시가 현재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적인 좀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증액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AI 인공지능 도시 건설에 있어서 핵심 사업이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증액이 저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전처리 이제 시설인데요. 이제 이 사업을 과연 2단계에 포함될 사업으로 봐서 추후에 논의할 거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 판단할 거냐. 이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논리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좀 논리를 좀 무장을 해서 아마 여당과 또 정부와 아주 큰 씨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남도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남도 뭐 이번에 선방했다라고 평가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놓친 부분, 정부가 이건 좀 놓친 것 같다. 이건 좀 챙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전라남도는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가로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초로 전남 국비 9조 원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남 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상생협력 사업이기도 한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사업, 또 장성의 1,000억 원 규모의 국립 심내혈관 설립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의 기업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양의 공업 용수도 사업, 총 사업비 2,900억 원 규모이고 요수 국동항 건설 사업, 이런 사업들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순천의 정원 문화산업 거점 조성, 그리고 저희 신안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사업 이러한 사업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2개 시군과 협력해서 주요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모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쓰게 되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근데 이걸 또 어디다 쓸 거냐를 갖고 또 지역 지자체별로 또 먼저 가져가야 되겠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고, 굉장히 이제 좀 다툼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5조 원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같은 돈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들이 23조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될 거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 비상인 상황 아닙니까? 예,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세 수입이 당초 400조에서 59조 줄어든 341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도 지방 교부세가 약 2,400억 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전남의 지방세 세입액도 당초 2조 5천 정도 예상했던 수입이 2조 4천 정도로 한 700억 정도 결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 한 3천억 정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남은 이러한 세수 결손,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적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 같은 경우 정부 전망보다 오히려 저희 이 전라남도는 1,8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평균 9.3% 증액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저희 전라남도는 전년 수준만 반영해서 미리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남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약 1,650억 규모의 돈도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들은 전혀 감축 없이 또 도의 역점 시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전라남도에서는 뭐 이제 이런 뭐 준비들을 좀 미리 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님 일단 이제 어쨌든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재원들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들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해결책들 또 어떻게 버텨나가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여하튼 지금 이제 지방 세입은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 교부세라고 해서요. 내국세의 한 20%가 그대로 이제 지방 재정으로 이전이 되는데 이 지방 교부세가 줄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있잖아요. 국세가 33조가 줄게 되니까 교부세가 8.5조가 지금 줄게 되거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의 수입이 이제 자체 수입, 지방세잖아요. 근데 지방세의 50%가 재산 관련 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수도 크게 줄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지금 세수 비상이 걸려 있는 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 이제 총동원돼야 되겠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세출 구조 조정입니다.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좀 줄여서 기묘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 재원을 좀 돌리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국가 예산 중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그 포괄 보조금적 성격을 갖는 좀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제가 차관 시절에 이 기금 설립을 제안을 했었고요. 이름도 제가 그 장명을 좀 했었는데 이게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좀 투입이 되고요. 지역 소멸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올려놓는 이런 이제 투자를 좀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자체 간의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배분 실적을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광주시, 광역도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 이런 재원을 좀 더 많이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노력들을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방도 지방채 발행이 좀 불가피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의 경우에는 현재 그 발행 규모가 상당히 좀 적거든요. 국채 발행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저희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방채를 조달을 해서 아주 기묘한 세출 재원으로 좀 충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어느 때보다 이제 지역 행정에서 많은 또 참신한 아이디어들 또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행정적인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전남 국립의과대학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영록 지사가 지난주에 민주당 지도부에 국가 보조 사업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의과대학만큼은 좀 신설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저희 김영록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남의 의료 공백 위기 또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멸 위기인데 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여건 개선과 의료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저희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반드시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지 지역 소멸 대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 유치를 통해서 지역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응급 의료도 저희 전남도민들이 전남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남의 의과대학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의과대학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또 강력한 의지를 이번 정부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관님 지난번 저희 출연 때 군공항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경쟁도 지금 불붙어 있는 데다가 건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고 또 긴축 재정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까지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우리 호남권에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관문공항을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물류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공항을 좀 만들고 그래야만이 광주 전남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제 계기를 좀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제 무안국제공항 또 광주의 국내 군공항이 어떻게든지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지 또 이렇게 사람과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금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노선이 취항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항공기 정비업 같은 있잖아요. 항공 부대 산업도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스마트팜 수출 단지라든지 방산 수출 단지 같은 이런 조성도 가능하고요. 배우도시 조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그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 거점 공항 역할을 두고 각 지역 공항들이 지금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29년 30년에 지금 개항을 목표로 거기는 이미 이전지를 다 정하고 지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입지도 선정을 못하고 갈등의 수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후발 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장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는 불안한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어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고요. 이 지역 정치권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산 문제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예산 이야기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국회의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국회 법정 시간이 오늘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또 시민분들, 지역민들 보시기에 답답한 건 지금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이거 예산안 합의 제대로 되겠느냐 좀 이런 우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 상황도 어렵고 또 여야 간의 갈등도 깊어서 이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걱정이 크지만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단식 19일 차인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업무 개시 직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사건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강대강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이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뭐 긴급히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혈당이 급속히 떨어져서 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실려갔다고 하던데요. 탈수 증세도 심각하고. 어떻게 됐든 오늘 아침 네. 2-3시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셨고 유엔 총회. 예.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네. 검찰은 네. 정치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정은은 귀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3시간에도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외교가 안보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대통령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하신 일이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내년 총선 차출하겠습니다. 네. 잘했다. 그거 승낙하고 가시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19일째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병원에 실려간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종식해라.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종식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했는데 잘 실려가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반응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막장 정치 투쟁 아니냐. 아니 그게 대통령실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이건 인간도 아닌 것들이에요. 제1야당의 대표가 네. 어떻게 됐든 윤석열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로 돌입해서 네.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반간 한 번도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과도 만나지 않는 그런 불통이기 때문에 단식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성의 표시도 했고 네. 집권 여당에서도 내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단식하라고 했냐? 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건 동물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안 했다고 적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어떤 분이에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유무죄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내가 유죄가 된다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네.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치가 메말랐지만 네. 사람 도리는 과거에는 하고 살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람 도리도 못하는 냉혈한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약간 생리적으로 약간이 아니라 전혀는 하지 않아요. 전혀는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야당을 네. 비판하는 언론을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하면은 보수 정권이라도 진보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걸 총체적으로 야당, 언론, 진보 세력을 공산 전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버리고 당신 혼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복귀를 해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할 때 그래도 당시 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뭐 권익현 그 아마 육사 11기 동기인 것 같은데 민정당 사무총장을 약간 대리인 자격으로 몇 번씩 보내서 좀 그만하시라 하고 뭐 가택연금도 풀어주고 나름 성의라면 성의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다 그랬어요. 예. 김대중 총재가 단식할 때도 노태우 대통령이 김윤환 사무총장을 보내고 내각을 보내고 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정치도 고사시키고 인간미도 없는 정권은
단군 이래 최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내각 총사퇴 요구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뭐 대통령이 받아줄 리 만무한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배경이나 의도를 뭘로 봐야 될까요? 받아주지 않겠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네. 대통령을 탄핵할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을 물는 방법이 네. 1인 지하 만인지상. 지하, 만인치상 총리에게 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각을 네.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이끌고 있느냐. 국방부, 여가부, 엉망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아부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그러한 정치적 네. 공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민한테 직접 호소를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은 뭐 예상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냉소하면서. 그 사람들은 네. 뭐든지 그러는 거죠. 아니 제1야당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 단식을 하고 있고 생명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네. 언제 우리가 단식하라겠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그런 저질 대통령실이 그런 저질 정권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네. 토막살인 내려고 했고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사형 선고를 했고 갖은 탄압과 압박을 가했지만은 당당하게 네. 사직생 생직사 내가 죽으면 나라를 구한다.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했고 오늘날 역사가 승리자 김대중과 네.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 네. 다시 한번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거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어떻게 되긴요? 이러한 것을 풀 책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네. 집에서도 자식들 문제가 있으면은 음. 부모가 풀어주잖아요. 네. 싸우지 말고 잘해라 하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싸워라.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강해야 된다. 네. 단결해서 뭉쳐야 된다. 어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이 정부, 이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어민들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쟁을 했고 또 이 나라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남북 관계, 외교 문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택한 것은 아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특경가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등 아주 중한 혐의들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 영장 청구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네.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듯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이러한 편승을 해서 네. 저는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얼굴도 모르는 네. 대화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하듯 했어요. 이제 민주당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국회 스케줄로 보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될 것 같고 25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날 표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미리 가부를 해서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쭉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닥친 일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네.
지난주 이미 18일 날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거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를 할 거고 네. 25일 날 표결을 할 것이다. 네.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를 제가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영장 네.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변호인들이 파악을 해서 보면은 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네.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 단결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25일이 표결을 하게 되면은 그 주말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슈를 올리려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게. 그렇게 보겠죠. 그렇지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네. 검찰에 민주당의 운명을 네. 내놓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서 투쟁하고 결국 투쟁해서 네. 김대중처럼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부결을 시키면은 당연히 또 방탄 단식 얘기가 나올 테고 가결을 시키면 아니 당대표가 저렇게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어디 피도 눈물도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결론 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가불하지 마라. 뭉쳐서 네. 싸우면서 내용을 보면은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왜 방탄입니까? 그럼 부당한 네.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해서 잡혀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 부당하면은 잡혀갈 저는 일이 그래서 없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음. 부당한 일에는 저항해라. 힘이 없으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네. 저는 그 심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네.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만 야당을 죽이려고 언론을 죽이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방탄이라고 비판하는 쪽 방탄 요지는 아니에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부당한 그냥 것은 부당하면은 법원 가서 기각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가요? 처음부터 네. 부당한 것은 네. 아니 여우 피하다가 나중에 호랑이 만난다 하지만은 네. 정치인은 여우도 잡고 음. 호랑이도 잡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을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맥없는 힘없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 당당하게 싸워서 돌파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한 내용을 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굳이 뭐 방탄 이런 거에 논란에 끌려갈 필요 없이 아니 판단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사람다워야 정치다워야 귀를 기울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당이 공천한 대로 할 것이다. 네. 그 말 믿어요? 전당대회도 하지 않고 다 해라. 그렇지만 그 녹취록 보세요. 네. 내가 가면은 3개월 내로 이준석 네. 목 자르고 내가 다 잡아먹는다. 내가 깨버린다.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네.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외교를 살려야 되는데 오직 강서구청장 죄진 사람 대법원 확정 판결 났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출신 대통령이 바로 복권해 가지고 당에서 공천 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권한 신호를 뭐 너희들은 뭘 생각하냐 하니까 또 공천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공천하려면은 네. 그 후보가 또는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에다 40억 원을 내놔야 돼요. 보궐선거 비용. 이런 정치를 대통령이 오직 강서구청장 내년 총선 승리를 해서 자기 당 만들려고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되면서 다시 치르게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켜서 지금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람 죽였는데 또 그 사람 운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년 총선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 좀 차출해 가겠다 했더니 뭐 대통령께서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낙하산 없다더니 당과 대통령실이 짜고 치냐 이런 불만이랑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네. 대통령은 당 공천 개입하지 않고 당에다 맡긴다고 했는데 벌써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을 차출하니까 대통령이 잘했다. 또 과거 전당대회 때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한테 어떻게 했어요? 김기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나오지 마. 최고위원도 하지 마. 네. 사무총장도 누구. 이렇게 해놓고 지금 대통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경제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리고 외교도 살리면서 해야지. 이런 건 다 망해먹고 망쳐먹고 네.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는 여론조사가 다시 31%로 떨어지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가 60%로 갔어요. 네. 이걸 잘 느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30%대인데 40%대도 안 되는 대통령을 배경으로 총선을 나오는 게 뭐 의미나 파괴력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인사들이? 글쎄요. 나는 국민의힘이 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 준하는 강한 네.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자, 전하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못하고 전하 지당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로 박정희, 적군화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보다 더 심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선에서 뭐 절반 못하고 민주당에 지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철학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공유하는 이른바 뭐 전사형 의원들, 장관들 데리고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네. 철학이 뭐죠? 자유민주주의. 철학이나 있기나 해요? 네. 민주주의 대통령은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주의를 신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를 했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달성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망쳐먹잖아요. 그런데 철학이 뭐죠? 그 철학을 네. 윤석열 당신 당대만 하면은 우리는 살려낼 수 있지만은 그걸 이어간다 하면은 절대 반대해야죠.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안 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많이 반대자. 강조하시잖아요. 언론, 네. 진보 세력은 공산 전체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짐은 곧 국가다. 나한테 반대하지 마라. 이게 철학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왕조 시대로 전두환, 박정희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